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10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나는 우리 영감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영감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아들 정훈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우리 영감이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작은 철강회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560억 규모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 전날 밤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드시고 뉴스를 보며 웃으셨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회사 일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큰아들 정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장.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감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기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다고? 아, 그게. 정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큰며느리 영희가 찾아냈다고 해요. 아버지 서재에서 공증유언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증유언장. 더욱 이상했어요. 영감이 그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평생 무엇이든 함께 상의하며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영희는 어디 있니? 응급실에서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아있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큰며느리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영희가 내 앞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야, 아버지 유언장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상심하고 계셔서 차마.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공증유언장이 서재 금고에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아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영감은 평생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나와 상의했거든요. 회사 일부터 아이들 교육, 심지어 집안 대소사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었어요.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확인해 보죠. 공증 유언장이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영희의 말에 정기와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내 정민이만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감이 평생 쌓아온 인맥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업계 관계자들, 공무원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모두들 영감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해 주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사회공헌에도 앞장서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영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유언장 얘기가 자꾸 걸렸거든요. 발인 당일 아침, 영감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관 속에 누워있는 영감의 얼굴을 보니 정말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감,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모였어요. 큰며느리 영희가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버지 유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증 유언장이라고 하니 정식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더니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재산 총액 560억 원에 대한 분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지분 60%와 현금 200억 원은 큰아들 정기에게 상속한다. 둘째, 회사 지분 25%와 현금 100억 원은 둘째 아들 정훈에게 상속한다. 셋째, 회사 지분 10%와 현금 50억 원은 막내 아들 정민에게 상속한다. 넷째, 본가 부동산과 현금 50억 원은 아내에게 상속한다.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200억 플러스 100억 플러스 50억 플러스 50억은 400억인데 총 재산이 56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60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희야,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총 560억인데 400억만 분할되어 있네. 아, 그 부분은.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읽었어요. 다섯째, 나머지 현금 160억 원과 미분할 부동산은 큰며느리 영희가 관리하며 차후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160억을 관리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60억을 관리하라고 했다고? 어머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공증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정기와 정훈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막내 정민이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형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맡기실 리가 없는데. 정민아, 공증유언장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라고 정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런 유언장이 나온다는 게. 정민아, 조심해서 말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산 다툼하는 거야? 정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 그게 아니라. 됐어. 정민아.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잖아. 우리가 뭘 더 말해? 정훈이도 정기 편을 들었어요.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영감이 정말 이런 유언장을 써두었을까요? 며느리한테 160억을 관리하라고 했을까요? 영희야, 아버지가 언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했지? 공증 날짜가 지난달 15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작성하셨다고 해요. 지난달 15일. 그날 영감이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평소에 어디 가시면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공증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곳이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김정호 공증사무소예요. 김정호 공증사무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감이 평소에 법무 관련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집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는 얘기 안 하셨나? 아니에요. 혼자 처리하셨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영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할 리가 없었어요. 더구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좀 쉬시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해요. 영희가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너무 지쳤구나.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언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감이 정말 며느리한테 160억을 관리하라고 했을까?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지난달 15일에 정말 공증사무소에 갔을까? 생각해보니 영감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었는데 심근경색은 보통 전조 증상이 있는 법인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날 밤 영감이 돌아가시던 날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저녁에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해 주기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손 쓸 틈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영감의 서재로 갔어요. 유언장이 있었다는 금고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서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감이 늘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거든요. 금고를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유언장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서류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그런 봉투가 있었던 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뭘 찾고 계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며느리 영희였어요. 아, 영희야. 유언장이 있었다는 금고를 확인해 보고 있었어. 아, 네, 여기 맨 위쪽 칸에 있었어요. 영희가 금고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서류들은 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유언장만 따로 있었다는 게 이상하네. 어머니, 그런 걸 의심하세요? 공증 유언장인데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아무래도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영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영희야,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공증유언장이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제가 같이 가겠어요. 영희가 같이 가겠다고 하니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굳이 같이 가려고 할까? 아니야, 나 혼자 가볼게.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가보겠어.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복잡한 법적 절차도 있고. 괜찮아. 나도 평생 영감이랑 같이 사업하면서 이런 일은 익숙해. 영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서재를 나왔어요. 오후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김정호 공증사무소로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공증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에게 남편의 공증유언장에 대해 문의했어요. 저희 남편이 지난달 15일에 여기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철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검색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영철이라는 분의 공증 기록이 없는데요. 네. 지난달 15일 말고 다른 날짜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김영철이라는 분의 공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감이 이 공증사무소에 온 적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다른 공증사무소와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아뇨,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가족분이 대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록에 남지 않나요? 기록에는 다 남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이라는 분과 관련된 기록은 정말 없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 유언장은 뭐란 말인가요? 혹시 공증 유언장이 위조될 수 있나요? 위조요? 그건 불가능해요. 공증 유언장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되고 전자서명과 인감이 들어가거든요. 위조하면 바로 드러나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을 가져오시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며느리 영희에게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희야, 유언장 좀 다시 보여줘. 왜요? 어떤 문제라도 있나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우리 영감이 거기 간 기록이 없다고 해.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김정호 공증사무소라고 했는데. 직원이 3개월 동안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공증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해. 어머니, 혹시 다른 공증사무소와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내가 분명히 김정호 공증사무소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영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나는 막내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도 아버지 유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네,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 간 기록이 없다고 해. 진짜요? 그럼 그 유언장은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 혹시 큰형이나 큰며느리가 뭔가 꾸민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머니, 내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나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정민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진실을 찾아보자. 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써두셨을 리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영감이 돌아가신 날의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어요. 영감은 식사 중에 회사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몸이 안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했었지? 나는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서 늦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었죠. 아, 맞다. 큰며느리 영희가 저녁을 준비해줬었어요. 내가 늦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준비해 놓겠다고 했었죠. 영희가 준비한 저녁, 그리고 영감이 갑자기 쓰러지신 일. 혹시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을까? 아니야.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영희가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위조된 유언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160억이라는 엄청난 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감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정말 자연사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영감의 죽음과 이상한 유언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우리 영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막내 정민이와 함께 영감의 주치의를 만나러 갔어요. 혹시 영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일어날 만한 전조 증상이 있었나요? 그게 참 이상해요. 2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심장 상태가 아주 양호했거든요. EKG, 심초음파 모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은 때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김영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특이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런 급성 심근경색은 혈전이나 동맥경화가 원인인데 부검 결과를 보면 그런 소견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검 결과? 나는 부검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 부검은 누가 요청했나요? 아, 가족분 중에서 큰아드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부검을 요청했을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부검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혈액 검사에서 디곡신 성분이 검출됐어요. 심장약 성분인데 과량 투여 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디곡신. 영감은 심장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심장약을 드신 적이 없는데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처방 기록도 없고 복용할 이유도 없었는데 혈액에서 검출됐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감이 심장약을 복용할 이유가 없는데 혈액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으로 디곡신이 체내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투여할 수 있어요. 무색무취라서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정민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으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정민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머니, 그날 저녁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기억나세요? 큰며느리 영희가 준비했어. 내가 늦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해놓겠다고 했지. 그리고 아버지만 갑자기 쓰러지셨고.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위조된 유언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디곡신. 정민아, 우리 집에 가서 영희가 준비한 음식 그릇들을 확인해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사용했던 그릇들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그릇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머니, 이 그릇들을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국과수에 의뢰하면 되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큰아들 정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아, 정기야. 너 왔구나. 무슨 그릇들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세요? 정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사용한 그릇들이야. 혹시 몰라서. 어머니, 설마 아버지 죽음을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정기야, 너 부검을 요청했다면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부검 결과는 봤니? 네, 심근경색으로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가 디곡신이 검출됐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정기야, 부검 결과에 다른 내용은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심근경색이었어요. 이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정기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정기야, 내일 회사 이사회가 있다면서? 네, 아버지 유언장에 따라 경영권 승계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나도 참석하겠어.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복잡한 사업 얘기일 뿐이에요. 아니야. 나도 주주잖아. 당연히 참석해야지. 정기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 이사회실에서 경영권 승계 회의가 열렸어요. 이사진들과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먼저고 김영철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전무이사가 묵념을 제위했어요. 이제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며느리 영희가 유언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임원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정기 전무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유언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문제요? 정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공증사무소에 확인해봤는데 남편이 거기 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사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기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법적 문제? 오히려 위조 유언장이 법적 문제지. 증거라도 있으세요? 영희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곧 증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때까지 경영권 승계는 보류해 주세요. 어머니,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정기가 말했어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뭐가 문제야? 560억짜리 회사인데 신중해야지. 결국 이사회는 일주일 후로 연기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개인 계좌로 50억이 이체된 기록이 있는데 그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50억.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정민아,
지금 어디 있어? 회사 격리부에 있어요. 아버지 서류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증거를 모두 복사해둬. 내가 지금 갈게. 회사로 급히 가서 정민이와 함께 장부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총 50억이 빠져나갔어요. 이체 승인은 누가 했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자서명이 이상해요. 정민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전자서명 패턴이 평소 영감의 것과 달랐어요. 이건 아버지 서명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체받은 계좌 명의를 확인해 봤는데 누구 명의야? 큰며느리 영희 명의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영희가 50억을 횡령했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아, 이 자료들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네, 어머니. 그런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때 격리부 문이 열리며 큰며느리 영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 서류 정리하고 있어. 혹시 이상한 건 없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별거 없어. 그냥 정리만 했어. 그럼 다행이네요. 복잡한 회계 서류들이라서 잘못 이해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영희가 나간 후 정민이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영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조심해야겠어. 어머니, 아버지 개인 금고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금고? 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하시던 곳이 있어요. 정민이가 말하는 금고는 영감이 회사에 따로 만들어둔 개인 보관함이었어요. 나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어요. 비밀번호를 알아? 네,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정민이가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민이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녹음해둔 것 같아요.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들어보라. 나는 영희와 정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증거도 모두 수집해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계속 들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50억이 빠져나갔다. 전자서명을 위조해서 내 명의로 이체한 것이다. 영희가 IT에 있는 조카를 시켜서 해킹한 것 같다. IT에 있는 조카. 그러고 보니 영희의 조카 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있었어요. 나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큰 계획. 이들은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완전히 차지하려고 한다. 유언장까지 위조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유언장 위조까지 계획했었다고?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그것은 절대 자연사가 아니다. 영희와 정기가 나를 죽인 것이다. 녹음이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가족이니까 마지막까지 믿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영감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식과 며느리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믿으려고 했던 영감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민아, 이 녹음기와 증거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네, 어머니.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죠.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와 정기를 불러 모았어요. 영희야, 정기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사 돈 50억이 빠져나간 걸 알고 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그만해. 영희야. 다 알고 있어. 전자서명 위조해서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것도, 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다 알아. 어머니,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정기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50억을 횡령하고도? 그건 회사 운영자금을 임시로 이동시킨 거예요. 임시로 6개월 동안 50억을. 영희가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어려워? 우리 회사 매출이 작년에 560억이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회계 장부 다 확인해 봤어. 정기가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일을 외부에 알리시면 회사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어머니가 증거라고 하시는 것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에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분산해서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영감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리가 없었어요. 영희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정기가 소리쳤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인데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혈액에서 디곡신이 검출됐어. 심장약 성분인데 아버지는 그런 약을 복용한 적이 없지. 그건 병원에서 응급처치할 때 투여한 거 아닐까요? 의사가 그런 약을 투여한 적 없다고 했어. 영희와 정기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정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돈 횡령하고 아버지까지 죽인 놈들을 어떻게 그냥 둬? 그때 갑자기 정기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어머니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공범이라고 해도. 뭐라고? 내가 언제? 어머니가 아버지 음식에 독을 탔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날 집에 없었는데 어머니만 있었으니까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 못된 놈들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다니. 너희들이 그날 영희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걸 잊었나? 그건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뻔뻔한 놈들이었어요. 끝까지 발뺌하며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면 나도 각오하고 끝까지 가보자.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건 너희들이야. 아버지 녹음기까지 남겨두셨거든. 순간 영희와 정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녹음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의 횡령과 살인 계획을 모두 녹음해 두셨어. 그것도 모르고 실행에 옮겼구나. 완전히 당황한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 거야. 각오해라.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영감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겠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영감이 남겨둔 녹음기를 계속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마지막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족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어 했던 영감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나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경찰서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 지금 가겠어요. 30분 후 정민이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잠 못 든 티가 역력했어요. 어머니, 밤새 못 주무셨죠? 응, 아버지 녹음을 계속 들으니까 잠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영감의 서재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놓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민아, 아버지 컴퓨터도 확인해 봐야겠어. 네,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요. 컴퓨터를 켜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영감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었더라고요. 어머니, 보세요. 폴더 이름이 가족을 위해예요.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전자서명 분석 자료,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히 준비해 두셨네. 어머니, 이 영상 보세요. 정민이가 재생한 영상은 회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영희와 정기가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게 언제 촬영된 거야? 한 달 전이네요. 아버지가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 영희가 영감의 서명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정기가 컴퓨터로 전자서명을 조작하는 장면까지. 이 악질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 부엌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집이에요. 영상에는 영희가 영감의 저녁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작은 병에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저게 디곡신이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네요. 의심이 커지니까 증거를 남겨둔 거겠지. 우리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이제 완벽한 증거가 준비됐어요. 오전 9시, 우리는 송파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 큰아들 정기가 영희와 함께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정기가 말했어요. 뭐 하러?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야? 어머니, 저희가 돈을 잘못 관리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정기가 소리쳤어요. 그럼 디곡 씨는 뭐야? 아버지 음식에 독을 탄 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건 영희가 실수로. 정기가 말을 더듬었어요. 실수로 독을 타. 영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아프게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저희 비리를 눈치채셔서 잠깐 입원시켜서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 양을 잘못 계산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감을 죽일 작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죽인 거였어요. 이 미친년이 그게 변명이 돼?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독을 탈 생각이었다는 거잖아. 정기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데 경찰에 신고하시면 온 가족이 망가져요. 가족. 너희가 가족을 망가뜨린 거지.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50억을 돌려준다고 아버지가 살아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요. 정민이 형도 설득해 주세요. 정기가 정민이에게 매달렸지만 정민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를 죽여놓고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정민아, 너마저. 형이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아버지 죽이고 돈까지 훔쳐놓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나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응대해줬어요. 어떤 사건을 신고하시려고요? 살인과 횡령 사건입니다. 살인이요? 네, 제 남편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독살당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곧 수사관이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영감의 녹음기, CCTV 영상, 거래 내역, 부검 결과.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신 거예요? 돌아가신 제 남편이 직접 준비해 둔 거예요.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독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디곡신이 검출됐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우리 집으로 출동했어요. 영희와 정기를 긴급 체포했어요. 영희 씨, 정기 씨, 살인 혐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아무것도. 영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드디어 영감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정훈이도 조사를 받았지만 일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오히려 형과 형수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정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영희와 정기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영감이 눈치채자 아예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위조해둔 상태였어요. 컴퓨터 전문가인 영희의 조카가 전자서명을 조작하고 가짜 공증 도장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위조 유언장을 만든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네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미리 모든 걸 알고 증거를 준비해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영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믿고 싶어 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둔 거였어요. 2주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발송됐어요. 영희, 살인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정기, 살인방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영희의 조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서위조 방조죄. 검사가 설명해 주기를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은 확실하다고 했어요. 특히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 금액도 크니까 중형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살인죄가 주제명이니까 10년 이상, 정기 씨도 5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에서 영희와 정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깐 아프게만 하려고. 그것도 범죄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디곡신을 음식에 넣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영희가 울면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버지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고 횡령에는 직접 가담했죠. 그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특히 영감이 남긴 녹음기와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었어요.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법정에서 영감의 녹음이 재생될 때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영희와 정기가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그것은 절대 자연사가 아니다. 영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다니.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영희와 정기는 영감이 죽은 후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회사를 팔면 더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50억 정도는 그냥 횡령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수사관이 설명해줬어요. 정말 악질들이네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어요. 피고인 이영희, 살인죄 및 횡령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정기, 살인방조죄 및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영희와 정기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회사는 정훈이와 정민이가 함께 경영하기로 했어요. 둘 다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횡령당한 50억도 모두 회수했어요. 영희명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일부는 아버지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감이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김영철 장학재단이 설립됐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영감의 영정사진을 모셨어요. 영감, 당신이 원하던 일을 이제서야 해드리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영정사진 속 영감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나는 영감의 묘소를 찾았어요. 영감, 드디어 복수를 다했어요. 영희는 12년, 정기는 7년 받았어요. 돈도 모두 찾았고 당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증거들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쁜 놈들은 모두 처벌받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민이와 정훈이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버지,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나갈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모시겠어요. 착한 아들들이었어요. 영감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회사는 더욱 발전했어요. 정훈이와 정민이가 힘을 합쳐서 매출을 700억까지 늘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영감이 평생 이루고 싶어 했던 꿈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네. 영희와 정기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처벌받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정민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장학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이 의과대학에 합격했대요. 정말, 어떤 아이야? 농촌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학생인데 성적이 정말 우수해요. 아버지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대학 진학도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그래, 우리 영감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영감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비록 못된 놈들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영감의 뜻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가족의 배신까지 겪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감의 뜻을 이어받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는 시부모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감 같은 분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가족이든 누구든 잘못된 일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진정한 정의거든요.
지금도 영감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해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대신 이뤄드리겠다고, 당신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고 가족의 배신까지 겪어야 했던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세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상속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서로 조언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할머니는 여러분께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이야기, 때로는 화나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